커뮤니케이션 오늘은 12장 172페이지입니다. 설득 스피치. 이는 설득이란 설득의 심리적인 법칙들, 3.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방법, 4. 설득 대상자의 특징 분석, 5. 설득과 소구 활용, 6. 토의 기법, 7. 토론 기법. 오늘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1. 설득이란 수사학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과거에는 문장을 장식한 수단으로 여겼지만 현대에 와서는 정확한 전달과 설득을 위한 모든 수단을 고찰하는 기능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수사학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발달시키고 이론을 확립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수사학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감정과 경험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혹자는 설득의 3요소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가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대중에게 연설할 때 설득의 힘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에토스는 명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말한다. 말하는 이의 지식, 경험, 전문적인 자격 등에 따라 그 사람의 스피치에 신뢰를 갖게 되면서 화자의 평판이 좋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좋아야 더 쉽게 설득된다고 말한다. 즉, 에토스는 권위를 말하며 설득에서 에토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가량 된다고 한다. 파토스는 인간의 감정을 말한다.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한다는 이론인데 여기서 인간의 감정은 공감, 경청, 유머, 연민 등을 말한다. 감정은 설득에서 30%가량을 차지한다. 로고스는 설득할 때 논리적인 근거나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행동 변화에 필요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인데 설득에는 1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로고스가 내용의 논리고 에토스는 연사의 인격,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 결국에 설득은 사회적 지위나 평판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설득의 자질은 현대 사회심리학의 연구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첫째는 설득자의 지성, 두 번째는 설득자의 성격, 그리고 세 번째는 설득자의 선의이다. 즉, 지적인 설득자일수록 상대방의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있으며 지적인 설득자일수록 성격에서는 사교성이 중요한 설득자의 자질이라 말한다. 선한 의도를 가진 설득자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라도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설득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훨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 설득의 심리적인 법칙들.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 이거 되게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 상대방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때는 또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 마음은 늘 바뀌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봐야 되겠네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저서에서 6가지의 설득의 법칙을 소개했는데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다.
이것은 give and take의 원리와 비슷한 의미다. 자신이 원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빚진 마음이 생겨 상대방의 설득에 쉽게 넘어가는 상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미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도 적용된다. 두 번째로 일관성의 법칙이 있다. 일관성의 법칙은 인지 부조화 상태를 해소하려는 인간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 인지 부조화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불안을 느끼고 신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하기 때문에 신념을 행동에 일치시키거나 행동을 신념에 일치시킨다. 세 번째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있다. 즉, 사회적 증거에 따라 다수의 행동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면 다수의 행동을 관찰한 뒤 따라가는 경향을 말한다. 또 대중 속에서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도움을 주겠지 하고 방심을 하는 심리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호감의 법칙을 제시했다. 우리는 호감 있는 사람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쉽게 설득당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권위의 법칙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밀그램의 전기 충격이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권위자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복종당하고 만다는 것이다. 권위의 법칙은 직업적인 권위 실체뿐만 아니라 옷차림, 자동차, 직함 등의 상징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희귀성의 법칙이다. 희귀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희귀한 무언가 앞에서 설득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한정 판매라든지 백화점의 세일 마지막 날 사람들이 몰리는 심리를 뒷받침해준다. 홈쇼핑에서는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구나 말이 망설이던 구매 욕구를 자극해 경쟁 심리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방법. 강요보다는 강조하는 설득을 하자.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설득이 존재할까? 보통 위협적이고 강제성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을 설득하기는 쉬울 것이다. 하지만 약자인 을이 강자인 갑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논리에도 심리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그 정당성이 밝혀진 사례가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잭 브렘은 1966년 심리적 반발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은 자유에 대한 위협, 심리적 반발, 자유의 복원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득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일정 부분 상대방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사람들은 심리적인 반발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심리적 반발의 크기에 따라 설득의 승패가 좌우된다. 설득 메시지가 갖는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리적인 반발도 커져서 설득자는 침해받는 자유의 범위가 커진다고 여기게 되고 심리적인 반발은 증가한다. 여기서 설득의 성공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광고에서는 심리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문구나 영상은 자제하고 있다. 실제로 일리노이 대학의 한 연구팀이 가상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인쇄 광고를 실험적으로 제작했다. 그 광고의 내용에는 이 제품이 좋다. 그러니 다른 제품은 쳐다보지도 마라. 라는 강력한 광고 문구를 실어서 심리적 반발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12에서 18세까지의 참가자들은 이 휴대폰을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심리적인 반발을 경험했다. 우리가 종종 금연을 강조하는 광고에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려 사망한다 라는 잔인한 문구를 보고도 쉽게 금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그 광고로 인한
자유의 위협감을 느껴 더 담배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또 심리적인 반발은 막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설득할 때는 위협적인 강한 말투나 내용보다는 감정에 더 호소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두 번째, 목소리에 힘을 싣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설득이라는 목적이 스피치나 대화에 실리면 핏대를 세우며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설득과 목소리의 크기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하버드 대학의 셰러 교수는 목소리가 크면 설득 효과도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을 때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입증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설득하고 싶다면 목소리에 힘을 실어보자. 단순히 높은 톤으로 상대방의 귀를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몸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안정적인 발성으로 큰 목소리를 만드는 게 좋다. 음색이 가늘고 높을수록 신뢰감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음색은 낮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상대방에게 더 신뢰감을 주게 되어 설득력이 높아진다. 말의 속도를 붙이자. 말의 속도는 대화, 연설, 강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느린 말투는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진지해 보이기도 한다. 빠른 말투는 긴박감과 집중력을 살릴 수는 있지만 가벼워 보이고 자칫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 말의 속도와 설득의 연관성을 연구한 사례를 보자. 미국 조지아 대학의 스미스 연구팀은 1분 동안 180단어의 속도로 이야기를 할 때보다 1분 동안 220단어의 빠른 어조로 이야기할 때 설득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적당히 빠른 말투가 설득에는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느린 말투는 지루함을 느끼게 하여 금방 대화의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 적당히 빠른 템포의 말투는 긴장감을 유발해 대화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전체적인 말의 속도만 빠르게 하기보다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리듬감 있게 변화를 주면 좋다. 적당히 빠른 속도로 말하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말하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상대방의 오른쪽에서 설득하자. 설득할 때는 왼쪽 귀보다 오른쪽 귀가 더 효과적이라는 right ear advantage 이론이 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오른쪽 귀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정보는 좌뇌에서 처리한다. 그렇군요. 좌뇌는 논리적이며 목소리의 정보 해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른쪽 귀로 들어온 정보를 더 잘 흡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강의를 들을 때 오른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 더 훨씬 흡수가 잘 되겠네요. 이탈리아의 키에티 대학의 한 연구팀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내용에 따라 어느 쪽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는 수화기를 오른쪽 귀에 더 대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한다. 저는 왼쪽에다 하는데 오른쪽. 또 100여 명의 사람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데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부탁하도록 했더니 왼쪽 귀에 대고 부탁을 한 사람보다 오른쪽 귀에 대고 부탁한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더 높았다.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면 상대의 오른편에서 이야기하라.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의 말보다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5번째, 점잖고 지적인 얼굴을 만들자.
쉽나요 이게? 설득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며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카토바 대학의 브라운로는 설득의 요소 중 얼굴 모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안의 설득자와 중년의 점잖은 얼굴의 설득자 중에서 어느 쪽의 설득이 효과적인지 조사했다. 그 결과 점잖은 얼굴의 설득자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행입니다. 중년 동안이 설득자로서 유리하다면 정말 나이 먹으면 뭐든지 설득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뢰성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지식의 깊이가 더 나타나는 점잖은 얼굴을 가진 중년의 설득자가 더 효과적이었고 동안의 설득자는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만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만 효과적이었다. 의심스러운 이야기가 뭐가 있죠, 종류가? 외모가 주는 설득의 승패는 이미 로버트 치알디니가 제시한 호감의 법칙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설득의 내용보다는 설득자의 외적인 모습에서 더 중요한 믿음과 신뢰가 생긴다. 누군가가 자신의 주장을 펴고 싶다면 또 누군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깔끔하고 정갈한 옷차림과 매력있는 목소리로 지적이고 점잖게 설득해보자. 깔끔하고 정갈한 옷차림, 매력있는 목소리. 네 번째, 설득 대상자의 특징 분석. 자존심이 강한 사람. 첫 번째,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에 대한 존경을 최대한 표하면서 설득을 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서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을 시도하는 것 자체에 자존심을 상해하고 저항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신의 문제에 관해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주장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 특정한 사안에 관해 설득할 때 상대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논리적인 근거가 될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서 설득을 시도하여야 한다.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나 지식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보를 주는 방법으로 설득을 할 수도 있다.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설득 내용이 부합될 때 오히려 쉽게 설득된다. 세 번째, 불안 심리가 강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이네요. 불안 심리가 강한 사람은 새로운 정보나 행동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렇진 않은데. 설득을 위해 다가가는 것에도 불안함을 느끼며 오히려 강하게 설득하는 사람을 밀어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설득이라는 목적을 드러내기보다는 같은 편에서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조언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즉, 대화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고령의 남성인 경우. 설득의 심리학에서 밝혀진 이론에 따르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설득하기가 더 힘들다고 한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설득이 어렵다고 밝혀졌다. 이론상 설득이 어려운 고령의 남성인 경우는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한 뒤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 외롭게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에게는 먼저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신뢰를 쌓는 것이 좋다. 냉철하고 도회적인 도시 남성에게는 그의 이미지에 맞는 스마트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다가서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보자. 설득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동조하게 된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는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처럼 접근하고 설득하고 도시의 냉철한 남성에게는 스마트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다가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양면적으로 설득을 할 수가 있나요? 다섯 번째, 설득과 소구 활용. 첫 번째, 광고. 설득의 목적이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광고이다. 광고에서는 메시지에 나타난 소구 방법에 따라 설득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메시지의 소구 방법이란 광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장이나 내용들을 수용자가 받아들이도록 호소하는 방법이다. 메시지 소구는 크게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이성적 소구는 실증적이며 논리적인 자료를 활용해 설득하는 소구이다. 감성적 소구란 메시지 내용이 수용자에게 감성과 감동을 만들어 가치관에 호소하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득법 가운데 감성적인 소구에 대해 알아보자. 1. 스토리텔링 도구. 스토리텔링 소구는 가장 친근하고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2000년대가 되면서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형식적인 정보 전달의 형태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비자에게 몰입의 효과와 재미를 동시에 준다. 굳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공감을 끌어내는 표현 기법이다. 두 번째, 공포소구. 공포소구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부정적인 결과를 알려주면서 메시지의 수신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한다. 그 다음 부정적 결과를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품에 제시된 방법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소구 방법이다. 과거의 공포소구는 사람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금지시키는 캠페인에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금연이나 마약 캠페인, 또 안전운전 캠페인에서 주로 공포소구를 활용한다. 소비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나 제품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광고학에서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사람들은 온정적이거나 유머스러한 광고보다 공포소구 광고를 더 많이 기억한다는 이론이 있다. 세 번째, 유머 소구. 유머의 효과는 대부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머 소구는 소비자들이 광고의 메시지로부터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에게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메시지보다 유머가 오히려 반박 주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설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자칫 타깃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같은 유머라도 그 반응이 엇갈릴 수 있으며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두 번째, 판매. 설득 화법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채널이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과 스트리밍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급부상한 유통 채널이다. 홈쇼핑이나 모바일 커머스에서의 화자, 즉 진행자는 설득 화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구매를 촉진하는데 이성적인 소구와 감성적인 소구를 적절히 사용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홈쇼핑 상품 카테고리와 카테고리별 상품 예시가 표에 있네요. 자, 소구 전략. 이성적 소구, 구매 포인트, 상품의 특성, 성능, 매력, 가격, 사용 후기, 구매 조건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진행자는 이를 정확하면서도 자세히 전달해 줌으로써 신뢰감과 전문성을 어필한다. 장점을 일방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타 제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장점들을 두세 가지 정도 꼽아 고객들에게 설명한다. 더불어 고객이 궁금해하는 주요 정보들을 상세히 다룬다. 예를 들어 김치 상품을 이야기할 때 이성적인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식재료의 특징, 맛, 발효기법, 보관 방법, 위생관리 등일 것이다. 이런 주요 내용이 빠진 채 주변의 이야기로만 시간을 채우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밖에도 상품 자체가 가진 특징 이외의 다양한 전략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상품 매력성 소구에는요, 상품의 특징, 상품의 우수성, 상품의 장점, 브랜드의 우월성이 있고요.
가격 매력성 소구에는 저렴한 가격 또는 할부, 희소성 소구에는 상품의 소진, 판매 기회의 희소, 사회적 증거 제시, 타 소비자의 호응, 구매자의 증가, 긍정적 소비 가치로는 가족 화합, 교육의 기회, 효도. 홈쇼핑에서 가족 화합이 될 만한 상품이 있어. 상호, 호혜성, 선사은품 제공과 호의 제공, 권위호소, 전문가의 조언과 지지, 구매 안정성 보장, 환불 및 취소 가능. 이거는 케이블 TV, 홈쇼핑, 여행 상품 판매, 쇼 호스트들의 구매 설득 메시지에 나타난 소구 전략 유형에 관한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여행을 가면 가족이 화합하나요? 아니요, 싸우고 돌아오기도 하죠. 위험한 것 같아요. 여행은. 가족끼리 여행은 위험해요. 자, 두 번째, 감성적 소구,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란 홈쇼핑에서 스토리텔링은 상품에 관한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고객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감정이입을 도와 상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또 고객과 방송 사이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역할도 한다. 스토리텔링은 이성적 소구 포인트와 함께 자연스럽게 전달될 때 설득의 효과가 높아진다. 상품, 샤이닝 카라니트. 장점, 부드러운 소재. 예시예요. 수입 메탈사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메탈사를 넣어서 레이온으로 만든 거예요. 반짝반짝하고 찰랑찰랑해요. 물고기가 막 헤엄치는 것 같은 옷깃 보세요.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옷깃 있으면 나는 싫더라. 답답하다. 덥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은 살랑살랑 물결치는 그런 느낌이라 그런 느낌의 카라 소재예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거죠. 상품, 정리왕 실리쿡. 장점, 다용도 하프트레이 용기. 자, 여러분의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엄마, 시리얼 어딨어요? 시리얼 찾느라 여기저기 찾고 난리죠. 그러다가 김봉지가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한 번 장 볼 때 많이 사야 저렴하다 보니까 아마 각 가정마다 수납이 다 부족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문 열자마자 주르륵 떨어졌던 김은 지금처럼 전용 트레이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하프 트레이는요, 팬트리에 사용해도 되지만 싱크대에 놔두시고 여러가지 양념들을 쏙 넣어 보관할 수도 있고요. 마스크도 정리하면 너무 깔끔하겠죠?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번에 상품, 염색약. 장점, 본품 한 통 무료 체험. 저는 새치가 많아서 뿌리 부분 염색을 정말 자주 하는 편인데 아시잖아요. 전문가의 손을 빌리자니 가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고 집에서 염색을 하려면 이 염색제가 나한테 맞고 안 맞고를 아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모발, 두피, 색깔 여러 가지가 고민됩니다. 이 상품은요, 본 상품 한 팩을 통째로 무료 체험분으로 드립니다. 나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써보시고 결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품이 과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44년 헤어 염색제의 명가 땡땡땡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무려 42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가 봐요. 자, 토의 기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겠습니다. 토의기법, 토의란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한 가장 최상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럿이 함께 논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토의에 참가하는 전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나 의견 등을 서로 교환한다. 주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비교적 편안한 말하기를 통해 협동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서로 다르는 의견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의 논리가 당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논리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상대방의 논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자신만의 근거를 들어 밝히며 문제를 해결한다.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고르게 존중되며 도출된 결론 역시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이 된다. 토의 종류,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원래 그리스어의 심포시아, 함께 술을 마시는 것과 심포시온으로 옮겨진 말이다. 심포지엄은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나 권위자 서너 명이 참가하여 각각 의견을 청중에게 발표하고 그 뒤에 청중도 토의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보통 주제에 대한 의견을 참가자가 강연의 형식으로 청중에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주제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포지엄에서 토의를 이끄는 것은 사회자이다. 사회자는 주제를 잘 파악한 뒤 청중에게 심포지엄의 주제와 토의에 참가하는 발표자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사회자는 전체적인 토의를 이끄는데 발표 순서를 정한 뒤 연사의 발표 시간을 할당하고 시간의 경과 또한 알려주면서 진행을 이끌어간다. 연사들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면 청중의 발언 시간이 주어진다. 보통 청중의 발언은 개인별 1분 이내로 제한한다. 심포지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주제를 분석한 뒤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 청중에게도 미리 주제를 알려주고 참고 서적이나 지식도 전한다. 발표자의 발표 시간이 꼭 지켜져야 한다. 사회자는 발표자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를 요약한 뒤 다시 청중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전체 심포지엄 예상 시간의 반 정도는 청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회자는 청중의 질문을 수용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풀어주어야 한다. 사회자는 심포지엄 마지막에 전체 토의에 대해 요점을 정리해서 간략한 의의를 이야기한다. 패널 토의. 패널 토의는 배심원 4-5명이 모여 사회자의 진행 아래 공동의 문제를 각각의 입장에서 토의하는 것이다. 보통 배심 토의라고도 한다. 패널 토의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청중 앞에서 배심원들이 각각의 지식과 정보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협동적인 사고의 과정이다. 배심원의 토의가 끝나면 일반 청중이 사회자의 허락을 얻어 배심원을 지명하여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배심원의 의견을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요약하게 된다. 패널 토의의 특징은 주어진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거나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뽑게 되며 배심원들은 공동의 문제에 대해 최선의 노력으로 사안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 협력한다. 패널 토의에 있어서도 심포지엄과 마찬가지로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자가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배심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며 청중이 토의에 쉽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의 주제에 대하여 미리 숙지한 뒤 토의 후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자가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배심원에게 질문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청중이 질문 시간을 짧게 주고 배심원의 답변 또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배심원들이 유의할 점이다. 패널 토의 주제에 대해 논의의 범위와 방향을 논의하고 결론 도출에 대한 윤곽도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토론 형식의 강한 어조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하여야 한다. 청중의 질문에 귀 기울이며 질문에 답변을 할 때에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한다. 포럼은 공공의 장소에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것을 말한다. 포럼은 고대 로마에서 공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 토의를 하고 재판을 했던 공공의 광장을 말한다. 그 뒤에는 공개 토의를 위한 공공 집회장 의미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공공의 광장이 자연스레 공공의 문제에 관하여 토의를 하는 공개 토의를 뜻하게 된 것이다.
보통 포럼 토의는 방송에서 많이 채택하는 형식으로 저명한 학자나 전문가가 나와서 강연을 하고 그에게 청중이 질문하는 형식이다. 한두 명의 청중이 질문을 계속할 수 없으며 주제에 벗어난 질문도 삼가야 한다. 또 청중은 질문의 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며 공격적인 성격의 질문은 피한다. 오직 결론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포럼의 요점이다. 원탁 토의. 원탁 토의란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이 원탁에 앉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의 한 형태이다. 원탁 토의는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토의를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자칫 산만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원탁 토의는 다른 토의보다 경청의 자세가 요구된다. 원탁 토의는 다른 토의에 비해 논의되는 내용이 비교적 자유롭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부터 사교나 친교를 위한 목적의 주제까지 다양하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논의의 주제나 관심사가 불분명한 때도 있고 사회자가 따로 없어 토의 이후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버즈 세션. 앞서 살펴본 패널 토의는 질의응답의 형식을 벗어나기 어렵다. 청중의 질문을 한정해야 하며 패널 토의에 참여하는 청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버즈 세션은 토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고안한 토의의 형식이다. 7인 안팎의 그룹으로 여러 그룹을 만들어 토의를 하는 형식이다. 각각의 그룹에서는 사회자와 기록자를 정하고 미리 정한 토의 시간 안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한다. 소집단들은 같은 주제로 토의하며 사회자는 토의 마지막에 전체를 종합하여 요약하는 시간을 갖는다. 버즈 세션은 토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더라도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발언의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경청만 하는 토의자는 없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버즈 세션은 많은 의제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제에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토의에 참석하는 전원의 지식 수준이 같다는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버즈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는 의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간단한 강연이 필요하며 토의가 끝난 뒤에도 전체 토의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토의 시 유의점. 참석자 개개인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자는 전문가나 지식인, 청중 간의 차별 없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7번째, 토론 기법. 토론이란 하나의 의제를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말하기라는 점에서 토론은 토의에 포함된다. 하지만 토론은 의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다. 즉 자신의 논리적인 근거가 정당하고 상대방의 논리적인 근거는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 밝히는 말하기 형식이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부터 토론 훈련을 받으며 토론에 대한 규칙을 익히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은 형식과 목적 그리고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저희 집은 토론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네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자기 생각으로 동의하게 만들려고 토론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토론의 종류. 2인 토론. 2인 토론은 2명의 토론자와 1명의 사회자로 진행이 된다. 저희는 사회자는 없어요. 다 자기 의견만 제시할 뿐이죠. 사회자가 토론의 진행을 이끌며 각각 토론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다. 안건에 대해 긍정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토론자가 먼저 10분간 자기 주장을 펼치면 안건에 대해 부정의 의견을 가진 토론자가 15분간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다시 긍정의 의견을 가진 토론자가 5분 동안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토론이 끝난다. 이런 규칙이 있군요. 직파 토론. 시사 이슈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채택하는 토론 형식이다. 보통 2인이나 3인이 팀으로 대항한다. 사회자가 토론을 전반적으로 이끌며 안건에 대해 먼저 긍정의 토론자가 주장을 편다. 이후 반대의 의견을 가진 토론자가 논리적인 반박을 한다.
두 번째, 긍정의 토론자가 첫 번째 부정 토론자의 부당한 논리를 밝히며 긍정 측의 주장을 보완한다. 이후 두 번째 부정 토론자가 부정 의견 측의 주장을 편 뒤 세 번째 긍정 토론자가 이를 반박한다. 이를 계속 반복하면서 토론이 진행되고 주어진 시간은 사회자가 정확하게 제한하며 시간을 공정하게 할애한다. 서로 합의된 원칙 안에서는 토론자 수와 시간 할당은 조정이 가능하다. 반대 신문식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은 토론의 형식에다 법정에서 행하는 반대 신문을 첨가한 형태이다. 이 토론 방법은 미국의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채택하였는데 오레곤식 토론이라고도 한다. 반대 신문식 토론은 청중과 토론자 모두에게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신문은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답변은 한 문장이나 되도록 짧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론식 유의점. 토론 안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한다. 논리적인 근거는 사실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결론을 추론할 때 논리적인 비약이 없어야 한다. 상대 토론자에게 강압적인 인신공격은 없어야 한다. 토론의 규칙을 따르며 사회자를 존중하여야 한다. 발언을 할 때에는 감정이 이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대 토론자 역시 존중하여야 한다. 쉽지 않죠. 토의와 토론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서로 비판적인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려는 마력의 학습 방법이다.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사고의 전형적인 형태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의 입사시험이나 방송사의 면접, 대학 입시 구술 면접에서도 토의와 토론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전문 지식과 의견을 설득력 있게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스피치 능력을 키워야 하겠다. 네, 오늘은 12장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페이지가 193페이지고요. 내일 13장을 읽어볼게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